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채권 수익률의 위험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 가지는 수익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험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률의 구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발행, 채권을 발행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느냐는 발행 조건. 이 발행 조건이 어떤 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발행에 대한 주체.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갖다 채권율의 수익률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위험 구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위험 구조는 채권을 발행한 조건이 어떤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 여기 이야기가 우리가 각각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채무불이행은 바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원금과 이자, 액면금액과 이자를 갖다 상환을 못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로 불능의 위험을 갖다 얘기한다. 나중에 원금과 위험을 갖다가 제대로 못 돌려받는 불능의 위험. 바로 능력이 없다 이거죠. 뭐와 뭐를 갖다가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채무의 불이행 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을 갖다 매기며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정보를 갖다 주는 것도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1등급 신용을 가지고 있다. 1등급이다 이럴 때는 1등의 신용 등급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가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불능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왜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느냐. 이자율을 갖다가 높여주지 않으면 빌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수익률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이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스프레이드라는 말은 바로 폭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폭과 변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폭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이 뭐를 갖다 봐야 되느냐. 약정 수익률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실현 수익률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맨 먼저 약정 이자율이라는 말은 뭐가 되죠? 약정률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상사자 사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약정된 발행 주체가 약정한 대로 채무를 이행한다. 이래 될 때는 약정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얼마의 이자율을 갖다 줄 것인가 하는 약속된 이자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하냐 일종의 하나의 약정 이자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정 이자율은 거의 채무 이행을 다 할 경우에 나중에 갚게 되는 바로 만기 수익률을 갖다 우리는 약정 수익률인데 비교적 채무자와 채권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속한 이자 이걸 갖다 약정 이자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실현이익이라는 말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예상 수익률 만기 언제 만기란 말이야. 만기 예상 수익률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그러면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만기에 얼마만큼 예상하느냐 하는 수익률을 갖다 얘기하는데 실현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봐도 좋다. 보통 우리가 실현 수익률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됩니까? PIRI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I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종의 뭐가 되죠? PIRI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죠? 30%다 또 40%다 또 30%다 합하면 뭐가 되느냐 100%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PI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구분된다 이거죠. 이럴 때 수익률 이럴 때 수익률 이럴 때 수익률을
수익률을 전부 다 합산해서 나중에 전부 다 묶어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고 앞쪽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바로 궁극은 뭐가 되냐? PIR를 갖다가 넣어서 우리가 수익을 갖다 구하는 걸 갖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건 예상 수익률, 실현 수익률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로 약정, 두 당사자 간에 약정한 거, 채권자와 채무자가 언제 내가 얼마 이자율로 주겠다 하는 약정 이자율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인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에 따른 바로 채권의 위험 구조. 일종의 어떻습니까? 위험이 크면 그만큼 이자율을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은행에 예금을 했다. 이건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됩니까? 무혐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최소한 국가가 보장하는 뭐가 되느냐?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금융권 이런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낮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에 사인과 사인 사이에 어떤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내가 연 몇 프로를 주겠다. 이럴 때 이 약정된 위험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를 갖다 우리는 수익률의 스프레이드다. 스프레이드란 말의 뜻이 바로 뭐냐? 폭이다, 변화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럼 이런 내용을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본다면은 바로 수익률의 스프레이드가 일어나는 걸 구조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갖다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도표를 그리며 어떤 상황에 전개될 것인가를 한번 보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된데 여러분 차분하게 이 뒷부위에 오면 굉장히 차분한 바로 재무관리 쪽에 가장 어디 되냐 뭐 마지막 코스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며 하나하나 흥분보다는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우리가 만약에 수익의 스프레이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채, 이때 사채는 회사에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 사인들끼리 주고받는 채권을 우리가 얘기해서 이때 사자는 개인 사자를 얘기하지 회사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개인끼리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얼마만큼 달라. 이렇게 서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건 약정 이자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된 이자율이다. 보통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는 액면 이자율이지만 여기는 개인끼리 주고받겠다고 할 때 사자, 개인의 사자를 갖다 우리가 쓰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회사 사자가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받는다. 약정 이자율이죠.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아까 말하던 불이행 위험이 가장 큰 쪽이어야 되죠. 사인들끼리 돈을 빌렸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 상태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주식입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갖다 사고 판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대 수익률. 또는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PIRI 또는 기대 수익률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요거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돈을 갖다 빌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은행 같은 데 돈을 갖다 준다. 이럴 때는 비교적 그래도 일금융권의 은행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위험 수익률이다. 또 앞쪽에서 우리가 RF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야기들 리스크 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공채,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라 고신용채권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단계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요거와 요거 단계를 크게 나눠가 세 가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럼 은행에 돈을 넣든지 또는 바로 국채나 공채를 사는 RF가 될 때는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니까 가장 낮을 수밖에 없죠. 이익률이 가장 낮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산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실현 수익률이라 그러니까 PIRI에 의하여 이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채, 개인끼리 서로가 주고받는다 그럴 때는 약정 이자율이 될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와 기대 수익률 주식 채권 살 때 일어나는 요 내용에 대하여 차이가 나는 건 뭐가 되냐?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돼야 된다. 앞쪽에 우리 배웠던 위험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되죠. 위험의 프리미엄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사는 것보다도 개인끼리 주고받는 기대 수익률과 약정 수익률의 차이는 뭐가 되죠? 바로 채무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럼 위험을 갖다 얘기하죠. 채무를 상대 쪽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뭐가 되냐? 위험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중요한 뭐가 되냐? 그럼 소위 채권에 대한 수익률의 스프레이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을 때 무이행 수익률이 3%다. 근데 만약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면 보통 PIR이 이하야 한 10% 정도 이익을 갖다고 한다. 아마 사채를 갖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예를 들어 월 3%다, 36%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묘이익률의 수익률의 3%와 여기에 나오는 기대 수익률의 10%의 차이는 7%는 뭐 때문에 일어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위험의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7%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에 보다도 약정 이자율 36%다. 그러면 거의 26%의 뭐가 되느냐? 차익을 나타내는 스프레이드는 바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따른 보상.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끼리 돈을 주고받는다 그럴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 예를 들어 36%다. 물론 여기는 최고 이자에 대한 뭐가 되는 제한법을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예면 이런 차이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냐? 수익률의 스프레이드의 차이라는 얘기를 알아두고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 여러분이 잘 아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상대가 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 속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데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다. 이걸 알아두고 위험의 프리미엄은 앞에서 유동성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죠. 투자자는 짧은 시간에 원금을 돌리고 싶다는 유동성. 그런데 만약 길어지는 데 대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원래의 정상의 이자율에다가 뒤에다 뭐가 되느냐? LN이 플러스가 된다 하는 이야기. 이 LN이 뭐냐?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요 내용들 바로 특히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죠?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그래서 수익의 스프레이드는 이런 관계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는 사채, 두 번째 주식과 채권을 사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은행이나 또는 국공채, 고신용 채권을 샀을 때 바로 무위험 수익률을 얘기하는 이야기. 요거 차이는 뭐가 되죠? 위험의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요거와 요거 차이는 뭐가 되죠?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따르는 차이만큼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우리가 5번째 이야기에 속하는 이자율의 위험과 듀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보면 이자율의 위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자율의 위험을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이자 때문에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부위를 우리는 뭐라 하냐? 가격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의 위험이다. 바로 이자율과 가격과의 관계.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P는 뭐가 됩니까? R분의 우리가 봤을 때 I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채권의 가격은 V와 바로 R이 이자율을 얘기하지. 이자율과 왜 된다 그러면 보통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자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바로 가격의 위험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이자율과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은 바로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앞쪽에서 P는 바로 R분의 I 그런 얘기. 영구연금 또는 뭐 우리 EPS에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K 뭐 등등 우리가 많이 앞에 배웠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이자율의 위험 속에서 가격 위험은 우리가 봤을 때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를 갖다 하나 살짝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자율 I가 올라갈 때와 이자율 I가 내려갈 때 이 이자율 I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가격 위험. 일종의 채권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가격의 위험을 갖다 나타내는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이자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여기에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뭐가 되냐? 채권 가격은 상승되게 된다. 어디에서? 요식을 갖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R과 P는 뭐가 되냐? 반비례.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가 되냐? 더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뭐가 되느냐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 이쪽에서는 반비례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반비례다. 반대 현상을 나타내구나 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자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조건은 똑같이 두고 이게 구분을 갖다 위하여 우리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재투자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재투자. 자, 재투자는 이자를 받아서 다시 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바로 이자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재투자의 수익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어야 되죠. 같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반면에 뭐가 되느냐 이자가 내려간다면 재투자의 수익이 어야 되죠. 재투자의 수익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뭐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비례다 이거죠. 정비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의 가격?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지만 재투자의 위험에 대한 부위는 어떠냐? 그럼 오히려 정비례한다. 이자가 높으면 수익이 높아질 거고 이자가 낮으면 재투자의 수익은 낮아질 거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1과 2를 더한 거 1과 2를 우리가 더한 걸 세 번째 우리가 넣는데 이건 뭐가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보자 이거죠. 세 번째가 바로 이자율의 위험이라고 얘기한다. 이자율의 위험은 뭐를 갖다 얘기한다? 1번에 바로 채권 가격의 위험에다가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재투자의 위험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1, 2를 갖다 더한 결과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둘을 갖다 다 더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뭐가 되냐?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 왜? 하나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같은 방향이면 우리가 중량이 이자율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 이자율 내려갔을 때 어떤 결과인데 여기에 가격과 재투자 위험을 합한 게 뭐가 되느냐? 이자율의 위험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를 합한 건데 서로가 반대 방향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죠?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앞쪽은 반비례, 뒤쪽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는 어디 되죠? 두 가지를 결합한 결과는 알 수가 없다는 쪽이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이 되죠. 가격은 뭐가 된다? 반비례. 우리가 봤을 때 재투자 위험은 뭐가 되죠? 정비례. 그럼 반비례와 정비례를 교두개 다면 뭐가 되죠? 알 수 없다. unknown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 표를 우리가 고민해주며 정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듀레이션이다. 듀레이션 그럴 때 듀링이란 말이 되는데 타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자. 얼마만큼 시간이 회수되느냐 하는 이야기, 이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듀레이션인데 이자율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이자율의 위험을 갖다 지고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바로 듀레이션이다 한 말을 쓰고 듀링이란 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래서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이 특별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평균 회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회수 기간이 어디에 되느냐?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 만에 만기가 되느냐, 만기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듀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듀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본다면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수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이자율에 뭐가 되느냐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정확한 답을 갖다 줄 수가 없다. 왜? 가격과 그 다음에 재투자 위험은 서로가 반대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를 합한 거는 단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듀레이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 원금 회수 기간, 한마디로 말하면 듀레이션이란 말에 정의를 내린다면 듀레이션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 회수 기간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데 이게 바로 투자 원금에 대하여 회수 기간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갖다 둔다는 게 듀레이션의 의미고, 듀레이션의 공식을 갖다 딱 보면 듀레이션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쭉 한번 같이 보죠. 앞쪽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항상 뭐가 됩니까? 시그마 i부터 1부터 어디에 되느냐 n까지 이렇게 우리가 되죠. 또는 t까지 기간을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그마 뭐가 되느냐, t는 1부터 뭐가 되느냐 그러면 t까지 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 되느냐 그러면 그 결국은 뭐가 됩니까? PVI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PVT
요거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뭐가 되느냐, 바로 시그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T는 1부터 T까지 가게 되고, 여기도 BVI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곱하기, 단지 여기서는 시간 타임을 갖다 놓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궁극은 뭐가 됩니까? 일종의 시그마 뭐가 되냐, T는 1부터 T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Y 만기까지 이자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T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냐, CF의 뭐가 되냐 I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쪽에 분자를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분자는 뭐가 되느냐, 여기 약간 분자를 이렇게 올리죠. 이 분자를 올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그마 T는 1부터 뭐가 되느냐 T까지 가고, 그 다음 1 플러스 Y 만기의 이자를 얘기하죠. T에다가 뭐가 되느냐, 여기다 우리가 봤을 때 C 뭐가 됩니까? 그렇죠. CF의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곱하기 T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요 내용은 뭐가 되죠? 약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남는 거는 뭐밖에 남지 않느냐, T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T가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죠? 바로 만기를 의미한다 이거죠. 만기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만기가 짧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레이션에서 투자원금 회수한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투자에 가치가 있다. 이자율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에는 너무 어렵다니까 차라리 두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자. 그래서 두레이션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다가 현재 가치에다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T, 기간을 갖다 곱하는 거에다가 그냥 PVT를 놓고 우리가 나눴을 때 궁극은 뒤에 T가 남는다. 이 T가 얼마나 짧을수록 우리는 뭐가 되느냐, 위험의 요소를 배제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두레이션이라는 기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레이션의 의미, 바로 이자율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두레이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용한 부위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과 두레이션,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율의 위험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배웠고,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뭐가 되냐, 바로 두레이션이다 그런 말을 썼죠. 두레이션은 바로 투자의 기간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회수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차피 똑같은 위험이면 회수가 빠를수록 우리는 바란다 하는 이야기로 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지는 전략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냐, 소극적 투자라는 말이 나오죠. 소극이란 어느 정도 이익에 만족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적정 이윤만 구하면 된다는 게 소극적인 입장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의 전 재산을 포트폴리오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의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많은 수익을 얻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당한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겠다. 이게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쓰죠. 적극적인 궁극은 뭐가 되냐? 최대 수익에 역점을 둔다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적극적 투자라고 말하면, 소극적인 어떤 면에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일정 수익을 가지고 일정 수익을 취하면서 위험을 갖다 최소화하겠다. 이게 뭐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소극적 투자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얘는 리스크를 갖다 역점을 둔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바로 기대 수익을 갖다 우리가 역점을 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 투자는 적정한 일정 수익을 갖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코스피 정도의 역점을 투자, 이 정도여야 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만족하자. 이런 일종이 때가 돼서 채권 수익률을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수렴하게끔 이게 역점을 두는 거, 예를 들어 주가 지수의 코스피가 뭐가 되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고, 채권에 대한 내용을 갖다 채권 지수 펀드, 이 말이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본드에 대한 뭐가 되냐, 인덱스. 본드 인덱스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코스피에 어느 정도 맞게끔만 하자. 이 정도가 뭐가 되냐, 지수, 바로 채권 지수 펀드 전략이란 우리가 말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런 전략에 속하는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 맨 먼저 순가치 면역 전략이다 한 말이 나옵니다. 순가치 면역 전략이라는 것은 순수한 자산 가치가 현상을 유지하게끔 역점을 두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순자산의 가치의 면역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든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갭 관리다. 바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데 이 자산에서 부채를 자산과 부채를 갖다가 이 갭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갭이라는 말을 쓰죠. 갭 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갖다 우리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여기 올라가면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고정사실을 어느 정도 픽스드 시키자. 요걸 갖다 어느 정도 뭐가 되느냐 요 가치 갭을 갖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어느 정도 픽스드 시킨다는 이야기가 순가치 면역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이야기가 갭 관리다. 즉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자본을 딱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가치에 역점을 둔다 이거죠. 밸류 가치에 역점을 두자. 요 자본에 대한 뭐가 되냐 순자산은 자본을 얘기하는데 요 가치에 역점을 두자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가치. 그럼 여기는 시기에 대한 전략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시기는 바로 잘 알지만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재투자와 가격 위험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바로 재투자 위험과 가격에 대한 뭐가 되냐 위험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1과 2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갖게 하자.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쓰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아는 면역 시기라는 말은 타임에 역점을 둔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의 가치, 2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같아지게끔 바로 하며 t를 갖다 타임에 역점을 두며 우리가 정리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목표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현금 흐름이다. 그럴 때 현금 흐름은 부도 방지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도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부도 방지책을 갖다 강조하는 게 뭐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 흐름의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래의 현금 지출의 크기와 현금이 뭐가 되냐 동일한 시기에 얻어지도록 그러니까 미래에 나갈 돈과 미래에 들어올 돈을 갖다 같이 해서 부도가 방지되게끔 만들어준다. 채권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미래 현금의 지출과 같은 크기에 현금 흐름이 동일한 시기에 얻어지도록 그러니까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지출과 여기의 얘기는 지출과 그 다음 뭐가 되죠?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부도 방지책은 현금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인프로와 나가는 걸 갖다 해야 되느냐 아웃프로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흘러 들어오는 경우와 나가는 경우를 같게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부도 방지책이 되는데 여기 바로 현금 흐름 대응 전략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한글로 요약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 분야를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적극적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대 수익에 역점을 두겠다. 리스크보다는 수익에 역점을 둔다. 그러는 게 적극적 투자 전략이고 소극적은 일정한 수익에 만족하며 리스크를 최소한 시키겠다. 여기는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의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갭 관리를 해서 항상 이게 유지되게끔 한다. 가치의 역점. 그리고 면역 시기 그럴 때 목표 시기는 바로 1의 위험과 2의 위험이 앞에 어떤 뭐가 됩니까? 이자율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가치 위험과 재투자 위험 이 두 가지가 같아지게끔 타임을 갖다가 조율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역 전략은 바로 부도 방지를 위하여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같게 맞춰준다는 현금 흐름 대응 전략. 이 정도는 다 소극적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근데 만약에 적극적 투자는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수익을 얻고자 한다. 아까는 뭐가 됩니까?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의 지수펀드는 바로 펀드의 인덱스를 갖다 코스피에 맞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된데 적극적 투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적극적 투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자 이거죠. 바로 맨 먼저 나온다면 채권 스왑이다. 스왑이라는 건 나중 뒤쪽 가면 뭐가 됩니까? 상충하의 의사결정 그래가 바로 외환을 일정 시점에 1대 1000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산다 판다의 조건을 만약에 한 달 뒤에 다시 역방향으로 사고 팔 때 1대
뭐가 되느냐, 1050으로 하자 하는 이런 외환의 매매를 수합이다 했는데, 여기는 채권 수합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이야기와 차이가 있는데, 이거 바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한다, 소위 교환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평가되는, 한마디로 하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하는 채권을, 여기는 본드니까 채권을 저평가된 채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교체시켜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높게 평가된 것보다는 낮게 평가된 거, 고평가된 내용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체인지해주자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체인징시켜주자. 그러면 너무 높게 평가된 채권을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채권을 사는 전략을 채권의 수합, 팔고 산다는 역방향, 이게 바로 수합이라는 말이 되듯이, 이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냐, 고평가된 채권을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채권으로 교체한다. 이게 바로 채권 수합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목표 투자 기간 분석,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바로 목표 투자에 대한 기간 분석, 기간 분석은 타임에 대한 분석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분석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된데,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률의 곡선 속에서 투자기간 동안에 이자율을 예측해가지고, 가능하면 뭡니까? 이자율 이자율을 예측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타임 속에서 이자율을 예측해서 진행해간다. 여기는 목표 투자 기간에 대한 분석이라는 얘기가 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자율을 예측한다는 거. 이게 바로 시간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야기다. 그 다음에 상황적 면역 전략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되냐. 우리가 항상 뭐가 됩니까? 적극적 투자 전략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소극적 투자 전략.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소극적 투자 전략,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가자. 한쪽으로 가지 말고 섞어서 이 두 가지를 면역적으로 상황별로, 상황에 맞게, 상황이라는 말은 경영하기에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는 게 상황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소극적 투자 전략을 섞어서 바로 적절하게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상황, 적응, 면역 전략.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투자 전략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적극적은 수익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EX, 여기에 역점을 둔다. 소극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크를 갖다 낮추는 쪽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뭐 지수 펀드에 맞춰라. 펀드 인덱스를 코스피에 맞추자. 그 다음에 순가치, 바로 자산과 부채를 뺀 자본의 가치를 어디에 되느냐,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자. 그 다음에 타임을 가지고 조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에 뭐가 되느냐, 인프로와 아웃프로를 갖다 같이 대응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적극은 고평가된 채권을 팔아가지고 저평가 채권으로 사서 수익을 챙기겠다. 그 다음에 타임별로 시간에 대하여 이자율을 예측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바로 적극의 방법과 소극의 방법을 나누고 상황별로 때로는 적극, 때로는 소극적 방법을 갖다 같이 병행하며 진행한다. 그런 게 상황, 적극, 연정 전략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전부 다 끝내느냐 그런 얘기가 된데, 투자에 속했던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 구조에 의하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채권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며 채권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배우며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야기는 바로 뭐 CAPM과 APT의 상황을 갖다 우리가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에 오는 채권에 대한 또는 주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전략까지를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야기의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챕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바꿔서 여러분하고 효율적 자본시장이라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0장에 효율적 자본시장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리고 효율적 자본시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지켜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며 차근차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데, 바로 10장에 효율적 자본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의 범위가 요즘은 이까지 어느 정도 자격시험이든 대학 전공이든 뭐 이러는데, 이 부위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공부하실 때 굉장히 조금 귀찮더라도 영역을 좀 넓게 잡아주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거의 좋은 점수로 또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여러분 안심하고 바로 또 전공 점수 이런 것들이 완벽하며 또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공기업 시험 볼 때도 역시 똑같죠. 이런 이야기에서 효율적 자본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효율적 자본시장이란 말의 뜻이 뭐며 효율적 자본시장의 뜻이 뭐며 그다음에 이런 효율성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될 때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배분의 효율성 그다음에 뭐가 되냐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의 효율성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되냐 효율적 시장의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한마디로 효율적 자본시장이라 그럴 때 그 말을 갖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자금의 이전을 원활히 자금이 잘 흘러가게끔 자금의 이전이 원활히 요 내용이 뭐가 되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 자본시장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바로 뭐가 되죠? 자금의 이전 돈에 대한 이전이 어디 되느냐 그럼 원활히 일어나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효율적 시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자금의 이전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갖다 지켜줄 때 우리가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장의 효율성과 효율적 시장의 가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배분의 효율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배분의 효율성의 핵심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정권의 수요자가 정권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적정 가격으로 핵심은 적정 가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 가격으로 바로 구매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정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끔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권이 바로 봤을 때 적정 가격으로 그리고 자금의 최적 배분이 자금의 뭐가 됩니까? 배분이 최적화되게끔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정권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 수요와 공급자라는 이야기 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으로 가격 형성이 되고 자금 배부가 최적화될 때 우리는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은 뭐가 되느냐 운영이란 말은 증권거래소를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를 얘기합니다. 그죠? 증권이 팔고 사여지는 증권거래소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거래비용이나 뭐가 되느냐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능하면 요인은 이런 뭐 제약의 요인이 순조롭게 제약의 요인이 가능하면 작게 거래 비용도 적게 들고 규제도 적게 그다음에 제약 요건이 어디 되느냐 작아져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갖다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 증권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라고 얘기하고 증권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나 규제나 제약의 요건이 줄어들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걸 갖다가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말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어떠냐 중요하다 이래 되죠. 정보의 효율성은 바로 근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가 시장에 유입되었을 때 바로 정보가 정권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확 그리고 뭐가 되느냐 신속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이라는 말은 즉각이라는 말로 쓸 수 있죠. 즉각 정확하게 그런 건 충분히란 말이 되겠죠. 정확은 충분히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즉각은 신속은 바로 즉각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즉각적이고 충분히 반영되게끔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채권이 있다 또는 우리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시라는 말이 나오죠. 회사가 자 오늘로부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정상 가격에 의하여 바로 뭐가 되느냐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됐다 어떤 공시가 나오면 바로 그때 즉각 핵심은 바로 즉각적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충분히 앞에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공시가 되었을 때 즉각
그리고 충분히 어야 되느냐? 상승할 때 우리는 정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야 되죠? 공시가 되기 전에 정보가 흘러나가 버려. 오히려 공시가 되면 그 주가는 떨어져. 이게 통상적 이야기가 되면 이건 바로 정보의 뭐가 되냐? 효율성을 역작용하는, 정보의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게 바로 내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즉각적으로 어떤 공시효과가 어떤 회사가 발행하는 어떤 회사가 내놓은 정보가 바로 정확하고 그리고 얘들은 신속하고 충분히 정보에 반영되는 세 번째 정보의 효율성이 뭐가 되냐? 시장 효율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이런 정보가 효율적이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분의 효율성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으로 그럼 자금의 배분이 최적화될 수 있게끔 되라 하는 게 배분의 효율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은 정권거래가 거래 비용이나 규제나 제약 요인이 작아서 자유롭게 매매가 되게끔 해줘라. 그런 게 운영의 효율성이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정보의 효율성을 바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우리는 정보를 갖다 공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럼 정확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즉각적으로 즉각적 충분히 되어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정보가 흘려가지고 상장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이제 공시가 되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왜? 정보가 새 나갔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장 효율 중에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며 배분, 운영 더 중요하지만 정보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보의 효율성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 위해서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가설을 갖다 얘기하는데 가설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항상 우리는 바로 동적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적 계획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높아져가는 상황을 우리는 동적 계획이라고 말을 하죠. 마치 마케팅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야기, 어떤 회사가 전략을 세울 때 어디서부터 전략을 세우느냐, 통째로 같이 세우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러면 잘 알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바로 정보의 효율성을 갖다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마케팅 우리 배울 때 얘기가 바로 집중적 성장 전략이냐, 통합적 성장 전략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다각적 성장 전략이냐, 바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되 바로 하나로 이끌어내는 집중적인 기업 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통합적 성장 전략을 할 때는 산업 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 되느냐? 산업 바깥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나중에 계량 의사를 배울 때도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의 의사결정, 불확실성, 상충하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배우죠. 이것도 단계별로 가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계량 의사결정의 뭐가 동적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배울 때도 얘기했죠. 확실성하의 투자, 자본 예산이었죠. 위험하의 투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CAPM, APT 이까지였죠. 다음에 상충하의 투자, 우리 뒤에 가면 선물, 스왑, 옵션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보면 상충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게임 치르는 거, 고스톱 치르는 거 상충하라는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이 됐다 이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효율적 시장의 가설도 어떻죠? 그렇죠. 맨 먼저는 뭐가 되죠? 약형이어야 되느냐 그럼 먹히느냐부터 따져야 돼. 약형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중강형에 의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정보가 먹히느냐 봐야 되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강형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덤비면 어떠냐 그럼 막아지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단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범주를 약형부터 따져보고 약형이 먹히지 않는다 그럼 중강형이 아니면 강형이 먹히느냐 하는 약형, 그 다음에 중강형, 그리고 강형. 이게 효율적 시장의 가설의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는 동적 계획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그래서 한 단계부터 약형부터 성립되나? 아니면 중강형으로 덤빌 수 있나? 아니면 강형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효율적 시장의 가설 속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약형, 중강형, 강형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로 분석하는데 이걸 동적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일반적으로 약형이냐 중강형이냐 강형이냐 하는 이야기를 약형의 효율적 시장 가설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보자. 이 뒷부분은 꼼꼼하게 여러분이 따라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